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한미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성과 또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면서 조만간 최종 타결 소식이 나올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하고 재계 주요 인사들도 힘을 보태려는 행보까지 잠시 뒤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난히 걱정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또 부모나 보호자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모정 인기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이유까지 함께 짧게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목요일인 오늘만 해도 뉴스부터 건강, 스포츠, 공연 정보가 다양하죠. 고르기 어려우시더라도 마음에 가는 코너 하나 딱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면서 또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네, 국내 증시 말씀하신 대로 오늘 3,700선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1.8% 급등하면서 3,72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4,11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3,86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오늘도 개인만 홀로 7,76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가 강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또 한 번 돌파했는데요. 네. 현재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 2030년까지 인도에 5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여줍니다. 7.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동향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8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현재 1,81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1,07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02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상승 중인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현재 10.7% 급등 중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나란히 상승 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업계 발목을 잡아왔던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421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내림세입니다. 1,419원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개장 대비해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1,655원, 엔화가 941원대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제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미국 측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미국 측의 키 매니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네. 밤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결이 임박했다 밝혔는데 네. 향후 10일 내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예.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 확신한다면서 이 디테일들을 해결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원샷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현금을 내놓은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이 나머지는 보증이나 대출 형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의견 차이를 좁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고 주장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통화 스와프 문제도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선 연준의 소관이라면서도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 이 싱가포르를 예시로 든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 스와프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무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통화 스와프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으로도 읽힙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책임자들 모두 미국으로 날아가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입장이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도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예.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고 또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미국에 입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출국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으로 2주가량 남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투자 양해각서 등에 서명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전 미국 방문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주요 그룹 총수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네,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미국을 찾습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쯤 트럼프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면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 내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후원 행사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하면서인데 관련 기업들의 투자 등 협력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고요. 기업 차원의 대미 투자 계획 세부 방안을 조율하면서 정부의 무역 협상과 관련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최근 중국 정부의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 등 기업 관련 민감한 이슈들도 산적한 상황인지라 더더욱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네. 한편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이 증여성 송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답니다. 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발 송금 거래가 총 122억 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연도별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면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당발 송금이라는 건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으로 해당 자료는 개인 이전 거래로 이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송금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 들어 8월까지만 벌써 32만 건에 육박하고요. 송금액도 3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예.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이런 해외 증여용 꼼수 송금이 없는지 납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고용 시장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올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가 벌써 10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용시장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만 1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됐고요. 아하. 올 2월부터 8개월 연속 역대 최장 기간 동안 매달 1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 누적 지급액은 벌써 9조 6천억 원을 찍었는데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사람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를 통해 집계된 빈 일자리는 지난달 1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 넘게 줄어든 반면에 신규 구직자는 37만 8천 명으로 10% 넘게 늘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도 0.44개로 9월 기준으로 2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일용직,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해당하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달 1.2% 늘어나는데 그쳤고 네. 전체 가입자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22만여 명 늘었지만 나머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0,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벌써 2년 넘게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 자동차에서 늘었지만 섬유, 금속 등 분야에선 줄면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고령층 비중이 지난달 18%로 매달 늘고 있는 반면에 29세 이하는 9만 명, 40대는 2만 5천 명씩 줄어들면서 코로나 때보다도 매서운 고용 한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냥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진다는 의미 같은데 네. 고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가파르게 올랐다면서요? 네, 참 착잡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예. 숨만 쉬는데도 이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리는 요즘이죠. 텅텅.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주거와 식생활, 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6%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같은 기간 2.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주거 물가가 연평균 5% 넘게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네, 식생활 물가는 4.6%, 의료 물가도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보고서는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이유로 이 국제 에너지 그리고 농식품 가격 상승, 높은 유통비용,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을 꼽으면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수입 농식품 물가의 국내 완충 장치 마련과 함께 유통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및 단지 공동 관리 등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운 경제 때문인지 최근 소상공인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빚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사전 점검해서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 방안들을 들여다보면 우선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구축한 알람 모형을 통해 위험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고요. 예. 이와 함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일시 유예 등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는 베트남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요즘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납치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관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포 통장 운반책을 하다가 탈출한 20대 대학생의 제보로 이 여성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고요. 예.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접경지의 범죄 단지들이 최근 경찰 감시가 삼엄해지면서 근거지를 주변국인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캄보디아는 수년 전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가면서 이 글로벌 피싱 범죄 중심지로 전락했는데 중국계가 주축이 된 조직이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등 착취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고수익 취업 제한에 속아 캄보디아로 입국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하루 12시간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면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모정 인기 투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세모정의 코너를 그 좋아하는 이유와 함께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일단 많은 분들께서 하프타임 뉴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3487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하프타임 뉴스가 제일 좋습니다. 바빠서 요즘 TV 뉴스를 못 보는데 일하면서 최근 뉴스 청취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고맙고요. 0358님, 저는 조카 아기 손주를 유치원 등하교 해주는데요. 아이 상담이 많은 우리 아이는 왜 코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오늘 또 기다리고 있죠. 라디오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저도 이제 곧 아빠가 되는데 미리 좀 예습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다가 또 주변에 알려주시기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거든요. 오늘은 또 정영경 선생님께서 도움 주시니까요.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8813님, 세모정의 모든 코너가 다 좋습니다. 물론 다 좋죠. 그 중에서도 경제 상식도 얻을 수 있고 정치, 스포츠, 국내외 소식 잘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 코너, 스포츠 핫 이슈 말씀이시죠. 자세히 이 스포츠 관련된 소식 알려주셔서 가장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코너도 역시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6019님,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코너는요, 금요일 오한진 박사님의 건강 코너입니다. 라디오 주치 말씀이시죠. 건강 상식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해줘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또 워낙 이 오한진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을 재밌게 또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코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저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부끄럽게. 자, 3296님, 저는 인기 투표라고 하니까 바로 임지웅 아나운서가 떠오릅니다. 인기 최고 임지웅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모든 코너가 최고죠. 네, 해주셨고요. 콩으로 김후자님, 임지웅 씨 팬이랍니다. 아침 뉴스 하시는 것도 잘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 뉴스 광장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혹시 전화 02 이렇게 시작해서 아마 올 거예요. 꼭 받아주시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코너 제일 좋아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먼지를 씻어주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점심시간을 전후로 도로 지나시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도로 돌발 구간 남북권부터 살펴 올라가면요. 중앙선 대구 쪽 초정교를 앞두고 꽉 막혀있는 이유 초정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수습하고 있어서입니다. 수도권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쪽으로 정체 꾸준한 가운데 부평 일대로는 사고의 영향도 남아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남한강대교 부근 2차로와 갓길의 작업 때문에 현재 1차로를 통해서 서행하며 지납니다. 또 서울 쪽 경부선 양재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 한남 쪽으로 내내 정체되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셔도 일산 쪽 강변북로는 월드컵 대교 부근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뱄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저희가 청취율 조사 차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를 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핫이슈를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꼽아주셨습니다. 4368님, 안효철님, 유인숙님 등등 해서 꼽아주셨는데 세모정에서 임지웅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스트 정현호 PD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등도 좋습니다. 제가 2등인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한데.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야구 소식으로 코너 시작하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 주 있었던 준 플레이오프 경기부터 일단 살펴보면 네. 삼성이 SSG를 꺾고 업셋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대2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로 SSG 랜더스를 제압하고 한화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는데 네. 삼성은 의외로 타선에서도 물론 디아즈, 이재현, 홈런포가 빛나긴 했는데 네. 선발진이 굉장히 좀 탄탄했습니다. 네. 최원태, 가라비토, 원태인, 후라도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피칭 보여줬거든요. 네. 반대로 SSG 같은 경우는 4차전에 김광현 선수 제외하고는 화이트, 김건우, 앤더슨 모두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SSG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이 약간 뭐랄까 과부하가 걸리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네. 이 이로운 선수 정말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과부하 걸리면서 3, 4차전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SSG는 특히나 또 여기에 불펜의 과부하에 더해서 타선도 터지지 않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 최정, 에레디아, 한유섬 중심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준 플레이오프 때 팀 타율이 1할 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의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화와의 플레이오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한 한화 이글스와 맞붙는데 네. 폰세의 한화냐 디아즈의 삼성이냐 뭐 가을 야구 다 그렇지만 이번 매치는 더 좀 승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형적인 대결이거든요. 네. 창과 방패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네네. 삼성의 창 그리고 한화의 방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디아즈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무안타에 그치면서 삼성 팬들이 좀 걱정했었는데 네. 이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좀 살아나는 그렇죠.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3할 7푼 5리에 홈런 하나 6타점을 기록을 했고 어허. 여기에 더해서 베테랑인 김원곤, 이재현도 타격감을 좀 뽐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삼성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마지막 경기 때 4차전 때 김영웅 선수가 부상을 3차전에서 당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4차전에서 선발 제외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이 김영웅 선수의 허리가 좀 나았을지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하나 더 낫다면 선발진 같은 경우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비토, 원태인, 후라도에다가 최원태 선수까지도 종전에 좀 가을 야구 약하다는 이미지를 네네네. 불식시키는 호투를 펼쳤는데 과연 그래서 1차전에
일단 가라비토 선수가 나섭니다. 그리고 예. 2차전에 만약에 삼성이 최원태 선수를 내세울지 아니면은 원태인 선수를 4일 휴식 후에 조금 땡겨서 등판을 할지 네. 이 부분이 이제 박진만 감독의 승부수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네.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그 폰세, 와이스, 문동주,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한승혁, 박상원, 김서현 불펜진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형적인 방패의 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화가 이제 연천 미라클 상무와 연습 경기를 했거든요. 4경기를 했는데 평균 2자릿수 정도의 득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공격력도 조금 물이 올라온 게 아니냐. 어허허.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거는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정말 어렵다. 심지어 정규 시즌 상대 전적 8승 8패였습니다. 예. 팽팽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누가 이기든 5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MVP 후보를 두고도 싸우는 폰세와 디아즈 그렇죠. 네. 대결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네. 못지않게 한화의 손아섭 선수, 삼성의 강민호 선수 중에 과연 한국 시리즈 우승이란 이 수건을 푼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둘 중 한 명은 가능할 수도 있고 일단 둘 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뭐 둘 중에 한 명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또 우승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손아섭과 강민호 둘 다 이제 롯데에서 데뷔를 한 선수들이잖아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을 야구를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우승 경험이 없다는 약간 예. 수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네. 이 두 선수 다 나이는 강민호 선수가 3살 많긴 하지만 한국 시리즈도 강민호 선수만 작년에 경험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과연 강민호, 전준우, 손아섭 이렇게 세 선수 중에 누가 먼저 우승할까 이거를 올해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서도 나왔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수건에 가까운 우승에 대한 꿈을 두 선수 다 꾸고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펜 대결 저는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삼성의 배찬승 그리고 한화의 그 시즌 막판에 선발 등판까지 했었던 정우주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 두 선수 다 젊은 선수 그리고 파이어볼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때도 불펜 싸움이 막판 승부처였는데 네. 배찬승과 정우주의 파이어볼 대결도 좀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고 네. 내야진에서도 이제 삼성은 이재현, 김영우 03년생 듀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화는 김서현, 문현민 같은 04년생 듀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젊은 선수들이 어떤 그 심적 압박감을 얼마나 이겨낼지 네. 관전 포인트가 참 많은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한화의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 소식 짚어보면요. 10월 마지막 A매치였던 파라과이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2대 0으로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기분 좋게 2대0 승리를 거뒀죠. 엄지성 그리고 오현규가 한 골씩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겼으니까 물론 기분 좋은 승리이긴 합니다만 경기력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승리를 당했다. 파라과이의 당했다.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기도 아하, 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실수가 꽤 있었는데 네네. 파라과이가 그 점을 공략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어요. 손흥민 최전방 공격수 기용, 소위 말하는 손톱. 예. 이 손톱 전술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느냐 중요했는데 브라질전이야 뭐 워낙 우리가 많이 밀리는 밀렸으니까요. 경기니까 네. 보여줄 수 없었다 쳐도 파라과이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뭐 유효 슈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네. 그래서 결국 후반 시작하면서 오현규와 교체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홍명보호의 전술에 손흥민 최전방 공격수 기용에 가지는 좀 한계점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이 또 손흥민 선수 이 대기록 달성 기념하는 특별 행사도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지난 브라질전에 출전을 하면서 대표팀 A매치 137경기 출장으로 하하. 기존의 이 홍명보 현 감독 그리고 차범근 전 감독의 136경기를 넘어서는 네. 대한민국 남자 축구 역대 최다 출전 단독 1위로 올라서는 기록이 됐습니다. 네. 15년 됐더라고요. 벌써 손흥민 선수가 하하하. 18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예. 15년간 태그마크를 뛴 어떤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킥오프 전에 최다 출전 기념식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예. 차범근 전 감독이 또 잘 직접 경기장을 찾아와서 그렇죠. 기념 유니폼을 전달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뜻깊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이 22,000명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절반도 못 채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지난 브라질과의 경기 때는 6만 명 넘게 들었었단 말이죠. 예, 예. 뭐 물론 이제 브라질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 파라과이와의 경기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이 수치는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자메이카와의 평가전 이후로 3만 명 미만으로 입장한 10년 만의 케이스라고 아하, 하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22,206명이라는 관중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까지 A매치가 72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이 72경기 가운데 6번째로 적은 관중 수고요. 아하. 코로나 이후로만 따졌을 때는 최소 관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축구 대표팀 그리고 홍명보를 둘러싼 팬들의 좀 날카로운 시선이 네.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경기력 쪽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11월달에 또 평가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홍명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제시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분위기 쇄신해서 다음 경기는 또 만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은 쇼트트랙 대표팀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압도적인 레이스로 기대를 한몸에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던데 네. 이제 갓 이 성인 무대 데뷔한 10대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노원고등학교 재학 중인 임종원 선수인데요. 예. 이번에 열렸던 월드투어 1차 대회에서 2관왕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 계주 5,000m 계주 결승에서 임종원, 황대현, 이준서, 신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를 했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남자 1,500m 결승에서도 임종원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생애 첫 월드투어에서 2관왕. 와. 굉장히 화려한 데뷔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에 더해서 1,000m 결승에서도 막판까지 1위였어요. 그런데 아하. 이제 마지막 바퀴에서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시겔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 오. 첫 출전한 이 월드 투어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대단하네. 야,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데뷔가 아닐까라는 네. 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남녀 대표팀 같은 경우는 남녀 계주 모두 우승을 했고요. 예. 개인전에서 임종원, 황대현이 금, 은 따냈고 김길리 선수도 또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마침 또 밀라노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쇼트트랙이야 뭐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효자 종목인데 네. 이번에는 진짜 좀 큰 거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내부적인 잡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코치들을 이제 해임하는 문제, 공금 처리 관련한 징계도 또 이어졌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도 날카로운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선수들의 저력은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여자 대표팀은 최민정, 김길리 이 두 선수가 기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남자 대표팀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임종원 선수가 선발전에서부터 일단 전체 1위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0대 패기를 내년에 열릴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기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은퇴한 김연경 선수 소식인데요. 네. 흥국생명이 이 김연경 선수 10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했다고. 김연경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흥국생명 해외팀 대표팀 항상 10번이었습니다. 10번. 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정도 되는 선수가 영구 결번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하하. 배구계에서는 OK저축은행 시몬, 기업은행의 김산희, 도로공사 이효희, 현대캐피탈 문성민에 이어서 5번째로 영구 결번을 하게 되는 영예를 또 안게 됐고요. 예. 흥국생명이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입니다만 김연경의 은퇴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좀 변화가 된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 또 새로운 사령탑으로 요시하라 도모코 일본 감독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정관장도 메가 부키리치 쌍포가 모두 해체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여자부 우승 누가 할지 정말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네. 재미있는 리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스포츠 핫이슈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부산에서 전국체전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익숙한 스타 선수들도 많이 출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회식이 이제 내일 오후 6시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거든요. 네. 박할린 총감독 아마 이제 그렇죠. 예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박할린 총감독이 연출을 맡을 예정이고요. 총 50개 종목 그리고 77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사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조, 펜싱, 카누, 당구, 배드민턴, 핀수영, 태권도는 이미 경기가 끝났거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 역시나 또 공교롭게 부산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런지 여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 따냈고요. 네. 오상욱 선수도 또 대전시청 소속으로 출전해서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을 또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이제 본 경기 때 출전한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해 이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있었죠. 아하, 그리고 예.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수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우민 그리고 네. 황선우 이런 선수들 아마도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 네. 파리올림픽에 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역도 하면 또 떠오르는 박혜정 선수도 출전할 예정이고 최근에 또 양궁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우진 그리고 이제 임시현 선수도 또 이제 출전을 해서 대회를 빛낼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이번 대회 MVP 누가 될까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그 전까지는 황선우의 동무대였거든요. 네, 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였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임시현 선수가 또 따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김우민, 황선우가 다시 할지 혹은 이제 임시현이나 김우민 어떤 선수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인기쟁이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든지 정보를 알려주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대개 이 정보 정도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이 될 텐데요. 이 문장에서 주체는 상대방이 아니라 이 정보가 되기 때문에 존대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보라는 것이 높일 대상이 아니므로 서술어의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여서 도움이 되시기를 또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존대법에 맞는 표현이 됩니다. 존대를 나타낼 때도 존대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낄 새도 없이 10월 들어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는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상도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늘 대체로 맑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25도를 밑돌겠지만 전남과 제주도는 27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토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경남과 제주도는 토요일 오후까지, 동해안은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토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개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맑겠지만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순서로 우리 아이는 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걱정이 많은 아이들 마음을 한번 이해해봤죠. 오늘은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자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추첨을 통해서 또 커피와 조각 케이크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시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소유자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감 얘기부터 해보죠.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감행했는데요. 국민의힘 반발이 거셌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필두로 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안내를 받아서 현장 검증에 착수를 했는데요. 대법정 4분간, 소법정 3분간, 대법관실 한 10분가량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계획했던 대법원장실과 서버실 검증은 못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로그 기록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현장 검증 자체를 사법장악이다,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나경원 의원은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을 휘젓고 다녔다.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현장 검증이 끝난 다음에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에 지금 증원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증원될 경우에 대법원 증축이나 이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의 제반 사항을 확인을 해야 입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대법원 측 안내로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관심을 받았던 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냐 이거였는데 그렇죠. 예, 현장 검증 때는 모습을 안 드러냈다가 오후에 이 여야 법사위원들하고 함께 오찬을 했어요. 네. 오찬장의 이 그림이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의원, 박지원 의원, 노태학 대법관, 천대여 법원행정처장 여기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네. 되게 좀 미묘하고 분위기가, 예. 네,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오찬을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하고 그 후에 국감 종료 시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30분가량 질의를 받았는데 민주당 쪽 의원들 추궁에도 별다른 답변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발언 때 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에 답변 가능한 사항은 추후 법원행정처장 통해서 답변 드리겠다.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 정도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법원 추가 현장 국감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추미애 위원장이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추후에 논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3차 감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는 이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쏟으면서 양심 고백을 해서 이 관련된 파장도 커지고 있어요. 네. 좀 흔치 않은 장면이 나왔어요. 네. 네. 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줄여서 CFS 이렇게 쿠팡 CFS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여기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거고요. 네. 근데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하는 윗선의 지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공개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이 CFS 회사가 2023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취업 규칙을 개정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이 그 퇴직금 주는 단서가 있잖아요. 뭐 네. 기준이 있는데 일용직 근로기간 1년 이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뭐 사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 이런 거였는데 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사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를 달아버리니까 네. 여기에 해당하지 못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사태가 속출하게 된 어허. 그런 거였어요.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그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던 검사가 압력이 있었다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논란이 됐던 그런 예.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석 부장검사가 진정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이 경위를 설명을 한 건데 네. 국감장에서 얘기한 건 또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모두 그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는데 김동희 차장검사한테 보고를 한 건데 묵살이 됐다. 김동희 차장검사가 그 당시에 나한테 말을 한 건 무혐의고 다른 청에서도 이런 거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말라.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올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 따로 불러다가 무혐의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나는 여기 나와서 공개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이게 바로 검찰 카르텔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뭐 공감하고 뭐 강조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가 출석을 해서 퇴직금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더라도 한 달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을 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리셋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흔치 않은 장면이 나왔고 또 끝나고 나서는 뭐 박수도 나오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국감 일정은 어떤 사안들이 주로 다뤄집니까? 예,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법사위하고 과방위 이쪽이 좀 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늘 감사원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여당은 그 윤석열 정부 때의 의대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점, 뭐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할 거라고 방침이 들려오고요. 예.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겠죠. 그러면서 어제 있던 이 대법원 현장 검증 두고도 사법 장악이라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방위 국감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직 안 끝난 게 이 R&D 예산 삭감. 전임 정부 때 요 사태를 질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야당에서는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 이재명 정부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입장을 야당일 때랑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랑 왜 바꿨느냐 이런 네. 것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방위이다 보니까 여기가 그 상임위잖아요. 문자 폭로 때문에 이제 아하, 여야 네, 의원들 간의 난타전까지 벌어졌는데 그래서 후속 공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재위 여기는 국세청 국감을 하는데 이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같은 것들 뭐 세제 개편안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검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 후에 처음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을 했는데요. 막상 진술은 대부분 거부했다고요? 네. 모처럼 출석했지만 조사에는 8시간 넘게 사실상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은 셈이었어요. 네. 원래 특검팀이 그 전에 그 출석을 통보를 2번을 지난달에도 했는데 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계속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인치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영장 집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게 됐고 이렇게 와서 조사를 받은 건데 네. 이날 조사는 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은 지금 의심을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일부러 먼저 건드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에다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인기 투입 작전 계획, 준비,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캐물었다고 하는데 네. 내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고요. 네. 또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서도 특검팀하고 변호인단 간의 설전이 이어졌는데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는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은 선임 여부하고 선임계 제출 계획 알려달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특검팀은 어제 했던 조사 결과 다 검토하고 추후에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결정할 텐데 사실상 뭐 계속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후에 또 뭐 출석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어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는 또 다른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이날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재판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박 씨, 전 직원이라고 하는 이 박 씨가 지난 2010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할 때쯤에 그 네. 무렵에 김건희 여사한테 거의 매일 주식 잔고하고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스스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에 두 사람이 통화했던 그 녹취 파일이 재생이 된 건데요. 예. 녹취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그 내용 따서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뭐 블로그로 좀 팔았다 다시 옮길 거니까 지금 이거를 11시 50분까지 팔아야 된대요. 근데 요거는 증권사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통화를 할 거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 박 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거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쭉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투자 이익금은 사이버 쪽 사람들하고 쉐어를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예. 또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네. 거의 2억 7천만 원 줘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김건희 여사는 계속 몰랐다고 했지만 그렇죠. 무언가를 뭐 인지하고 있었다는 듯한 정황이 담긴 그것도 핵심 물증이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녹취까지 목소리까지 공개가 된 건 처음인데요. 김건희 여사 측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라서 전화를 자주 한 거고 녹음 내용이 주가 조작 가담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백혜룡 경정의 반발에도 이 백경정 포함된 별도팀 신설하기로 했다고요. 예. 동부지검이 기존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하고 별도로 네. 5명 규모의 백혜룡 팀이라는 걸 만들고 예. 두 팀을 합쳐서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거라고 합니다. 예. 백경정하고 함께 일한다는 5명으로 꾸리니까 함께 이제 4명이 투입이 됐는데 네. 그 경찰 4명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하고요. 예. 경찰 측에서는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파견될 걸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조금 시끄러운 게 백혜룡 경정이 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5명으로 팀 꾸려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는 너무 모욕적인 것이고 영장 청구권이 없는 백혜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임은정 검사장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예. 백혜룡 경정은 그러면 이제 2023년 2월 그 문제가 됐던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은폐 의혹하고 관련해서 네.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이 이 중국 항공사들의 러시아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 항공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요거는 2022년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서방 제재에 맞서서 미국 항공사하고 대부분 유럽 항공사가 그 러시아 영공을 폐쇄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항공사는 러시아 영공을 못 지나가고 네. 중국 항공사들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중국이요. 예, 네. 비행 시간에서 2-3시간 차이가 안 돌아가도 되니까 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경쟁력의 불균형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교통부가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6개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명령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또 발끈하는 거죠.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시키는 걸 금지하는 건 전 세계 승객들에 대한 처벌이고 전 세계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똑같이 연공 통과를 금지당한 유럽 항공사들도 불만이 있거든요. 네네. 유나이티드 항공은 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다가 이 홍콩의 주력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까지도 금지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세모정의 인기 투표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받아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홍성혜님께서는 저는 오늘의 뉴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전에 어르신들 강의하고 나오면 딱 세모정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정보도 챙기고 점심 먹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망설임 없이 KBS 라디오 세모정 얘기할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오늘의 뉴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하고 보내주시는 건지 굉장히 골고루 코너가 오고 있거든요. 9698님께서는 금요일에 하는 여행 안내서 코너 좋아합니다. 계절 따라서 여행 정보를 알 수 있더라고요. 듣다 보면 가고 싶어져서 저 실제로 찾아간 적도 있어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여행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여행 안내서 코너를 하면서도 뭔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으면서도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드는데 또 현장에 실제 찾아가 보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 지도나 뭐 메모장에 표시해 두셨다가 시간 나실 때 여행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9951님, 저는 수요일 코너 이다의 북마크 꼭 챙겨 듣고 있고요. 못 듣게 되는 날에는 다시 듣기로도 챙겨 듣습니다. 기자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들 읽게 되면서 북마크 챙겨 듣게 됐는데 정말 재밌게 책도 읽고 도서관도 주말마다 찾게 되고 너무 고마운 코너다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이다의 북마크 코너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있었군요. 자, 1400님, 저의 최애 코너는 월요일 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요즘은 법을 많이 알수록 손해를 덜 보고 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우리 천수희 변호사가 또 굉장히 일상에 있던 이런 사례들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또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 막 얘기해 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손해보는 일,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2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으시겠지만 이거 오면은 혹시나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인가 꼭 받아주시고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앞서 일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너무 좋아한다,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숙 님도 새 딸을 두고 있어서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가장 좋아합니다. 정현경 선생님 오늘도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하셨거든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유난히 좀 걱정이 많은 아이들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문자 상담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지능이 높은데 불안도가 같이 높아서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불안은 아이들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만 하고 또 이것을 애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도와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요,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보호자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정연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불안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때 욕심이 참 많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욕심이 많아야 잘하지 뭐 이렇게 흐뭇해하기만 할 게 아니라 잘 지켜보고 이걸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쉽게 그냥 말하자면 나이가 어릴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좀 불안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절대 할 수 없는 목표인데 네. 그걸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실패감과 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자존감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네. 완벽주의는 확인이 필요한데 네. 어릴 때는요 본인한테 주어진 과제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얼추 대부분 다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꼬마들의 완벽주의는 문제라고 인식되기보다 어머 어쩜 아이가 저렇게 꼼꼼하고 의욕적일까 네. 이렇게 칭찬받곤 하는데요. 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충격과 자신에 대한 낙담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틀려도 괜찮다. 배우는 것의 목표가 다 맞고 내가 1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좀 더 쉽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다. 이런 지식을 일깨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좀 불안도가 높아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부모가 뭐 개입하는 것도 빠를 수 있을 텐데 이 불안도가 높아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질문은요. 네. 누가 봐도 불안도가 높으면 부모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까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누가 봐도 불안도가 높은데도 유일하게 부모님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알아차리지 네. 못하는 경우. 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네. 보통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또 뭐 언니랑 동생이랑 막 소리를 심하게 지르면서 싸우고 이러던 애가 네. 학교에서는 너무 유순하고 절대로 발표 같은 건 안 하는 일들이 의외로 흔하거든요. 네. 또 반대로 지문 내용과 같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모든 성취가 완벽하고 모범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애들. 네. 소위 학교에 상담 가면요. 어머니 우리 민준이 칭찬 들으러 오신 거죠. 이런 얘기를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서는 계속해서 징징징징 대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집과 또 외부의 모습들이 좋던 나쁘던 정반대의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아이의 불안이나 완벽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정반대가 되냐면요. 완벽이나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긴장에 차 있는 건데 사람이 하루 종일 긴장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집이나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정반대인 두 얼굴의 사나이의 모습을 흔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아이들 모습을 자세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겠는데 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불안이 높고 완벽주의적인 애들은 어릴 때부터 보통 감각이 엄청 예민해요. 예민해. 소리, 네. 빗자극, 냄새, 미각 이런 데 민감할 수 있어서 네. 어렸을 때 키울 때부터 많이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귀가 밝고 등에 센서가 있어서 통잠을 늦게까지 못 자고 드라이어기나 뭐 엄마가 청소기 하면 자지러지고 절대 미각 마냥 조금만 양념이 바뀌어도 알아차리고 비린 음식 절대로 안 먹고 이런 모습들이요. 네. 또 좀 크면서는 위생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뭐 집에 계시는 할머니가 집어먹던 반찬에 충치균이 묻었을 것 같다면 절대 안 먹겠다고 한다든지 네. 원치 않는 누구랑 접촉이 되거나 지나가다가 뭐
뭐 좀 더러운 거 밟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당연히 저도 싫고 그 상황 다 싫어하는데 그걸 좀 비교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짜증을 내거나 안 되겠다거나 이제 집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든지 하는 아이들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감각적 예민도가 높으면 불안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어 탄 냄새를 맡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이 네. 났을까 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냄새를 못 맡고 있다면 불안한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까지도 굉장히 잘 알아차린다면 거절이나 무시의 표정도 너무 금세 알아차리니까 늘 네. 긴장하기가 쉽고 타인으로부터 완벽한 긍정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불편한 거잖아요. 네, 너무 네.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라면 수반되는 불안, 강박, 완벽주의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안을 잠재우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 네. 뭐 의원이나 뭐 병원 이런 데서도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집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불안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탄탄한 1차 치료법입니다. 예. 기반은 무슨 것을 기반으로 하냐면요. 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은 완전히 맞물려진 톱니바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내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놀리겠지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감정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안한 감정이 들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불안할 일을 안 하게 된다. 즉 발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 이 불안장애 아이들의 삶에 너무 아쉬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인지 행동 치료를 하면 된다. 네. 이런 구체적인 치료법도 있고 혹시 일상 속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신체 운동 정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네. 예, 성인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걷기가 아주 높은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반복돼서 증명이 되곤 하는데요. 네. 사실 인간의 신체 활동이 이렇게까지 적어진 건 100년도 안 되었거든요. 네. 현생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가 대략 3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30년 전의 인간의 몸이나 지금 제 몸이나 네. 그닥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선사시대 하물며 200년 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신체 노동에 할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히 적은 시간만을 신체 운동에 투자하고 있죠. 학교나 학원 오갈 때도 차 타고 오가는 애들 많고요. 네. 주말에도 나가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만 늘어난다든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은 선사시대 때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 운동을 이렇게 안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낳게 되고 그것이 비만, 당뇨 같은 성인병일 수도 있는데 네. 뇌에 있어서도 그래요. 뇌에 있어서는 불안이 이 성인병 같은 느낌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중에서는 불안한 생각도 많아지고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말은 이제 거꾸로는 단순 신체 노동, 운동의 시간들을 가지면 생각을 좀 잠재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즘에 뭐 성인들도 그래서 달리기들 많이 하시고 너무 좋아요. 걷기도 네.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 불안도가 높은 게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예, 아이들이 되게 부러운 이유가요. 네.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작았던 애가 막 커지기도 하고 말랐던 네, 애가 네. 통통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물론 상당 부분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한데 아이들의 뇌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랑말랑해서 타고난 기질도 상당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 거기에 막 이렇게 공감을 적극적으로 막 해주면 혹시나 아이가 더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잘 안 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랑 소통할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좀 보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불안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감각이 민감해서 키우기가 좀 까다로웠던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유아기 아동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기질 예민한 아이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애가 잠귀가 밝아서 통잠 못 자면 일단 부모님께서도 못 자고 있는 것이고 예. 낯가림이 심해서 자주 울면 부모님도 달래거나 집에만 있게 한다고 또 지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민한
예민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최대한 자녀 심기를 안 거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만 돼요. 그래 나라도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종의 감각적, 정서적 무균실처럼 된 공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온실 속 화초처럼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게 어떻게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네. 뭐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님께서 해줄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3, 4학년이 돼서야 학교 선생님은 이래서 싫다,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체육 시간은 이래서 힘들다, 친구들이 어떤 게 불편하다 이러면서 등교를 힘들어하거나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면 적당히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단계적으로 불편해하는 감각에 탈감작, 즉 노출 빈도를 높여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뭐 과정의 예시를 조금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뭐 하면 어떡해요? 즉 100분의 1의 확률도 넘어가지 못하고 걱정하고 그걸 기를 쓰고 막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인데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불안해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네네네. 물론 아닐 수도 있는 근거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과정일 뿐더러 네.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핵심인 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두 번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이도 한두 번이면 설명 충분히 이해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충분히 머리로는 알아들었으면서도 이 가슴으로 못 알아들어서 그저 본인의 순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건 마치 부모의 대답을 불안 약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항불안제처럼 부모 괜찮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 듣는 그 자체가 항불안 효과를 가지는 거죠. 약처럼.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시다 보면 약에 중독되듯이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을 못 듣는 상황에서는 너무 초조해하고 혼자서는 불안을 잘 못 조절하니까 집에 밖에 안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빠의 그 답변에 중독이 되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네. 자, 오늘은 불안도가 높은 아이에게 보호자가 어떻게 대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 사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2497님 초등학교 4학년 완벽주의 성향 어린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서 아플까봐 걱정하고 저녁에도 잠이 안 올까봐 매일 걱정을 하는데 뭐 3개월 이상 지금 됐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괜찮을 거라고 받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실증적인, 그러니까 답변이 그 근거가 명확해야지 드디어 안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을 거야는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도 괜찮았지? 그래서 오늘도 괜찮을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긴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친구야말로 정말로 운동이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특별히 위협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꼭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테마를 만들어내서 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체 운동이 계속 많이 힘들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정말 물이 이렇게 쫙 가라앉듯이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할 텐데 네. 이런 아이들이 또 심장이 막 너무 뛰는 것도 무섭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네.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좋은 운동 중에 하나는 아파트 생활을 하신다면 뭐 집이 8층이다.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한 5층 정도에 내려서 네.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을 뭐 매일 생활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8093님, 저희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 손톱 물어뜯는 거 이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선입견 같은 게 네. 이게 너무 불안이랑 딱 연관되게 생각을 되시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네. 불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 뜯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촉각 감각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가들 하듯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쓴 거 좀 발라준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 5학년짜리 만약 여학생이라면은 네. 약간 네일 아트 해주고 하면 확실히 안 뜯게 되어요. 아, 예, 예. 네. 예쁘게 또 꾸며주면은 물어뜯으려다가도 멈추게 네, 될 것 같고. 못합니다. 예. 저도 사실 어릴 때 손톱 물어뜯는 버릇 오래 있었는데 이게 또 뭐 계속 성인 돼서까지 물어뜯지는 않더라고요. 네. 7918님, 아이가 완벽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불안감 느끼면서 말도 빨라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애착 수건을 가지고 자요. 괜찮은 걸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랄 뻔해다가 안심을 했던 게 네. 애착 수건을 들고 학교에 간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좀 제가 놀랄 뻔했는데 네. 자는 거 그냥 우리 하나 둘씩 좀 숨기고 싶은 나만의 약점이나 비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은데 그냥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그럴 때 좀 커지고 이렇게 되면 곧 네. 이제 뭐 면접도 볼 거고 이제 입시 때문에 아니면 또 이제 곧 수능도 볼 거고 뭐 이러는데 좀 아쉬움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병원 이제 나이 때문에 조금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그 의사가 가운 입은 사람이 안심을 시켜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마음을 편해하거든요. 네, 불안이 높은 애들은 네. 근거 위주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 항상 뭐 몇 프로 아니면 의사가 그랬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답변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뭔가 확실한 답을 줘야 불안감이 풀리는군요. 네. 3321님은 제 아이는 너무 태평하고 나태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위기의식도 없고 겁도 없는 것 같아서 자칫 이 나쁜 일에도 좀 망설임이 없을까 걱정인데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 인간의 성향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MBTI 같은 비슷한 게 네. 정신과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네. 위험 회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예요. 아. 저는 위험 회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사실 나쁜 일을 잘 못해요. 그건 장점인데 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 도전이나 이런 걸. 늘 긴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위험 회피율이 낮을 텐데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애들은 위험 회피가 높은 애들이라서 그걸 낮추는 게 목표라면은 네. 위험 회피가 너무 낮은 애들은 요즘 너무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롤플레잉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친구가 이런 걸 권유한다. 그러면 넌 이거 뭐 받아들이면서 거야? 땡큐 이럴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친구 이름도 막 구체적으로 뭐 실제로? 민준이 네.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더 친한 뭐 혜준이가 줄 거야. 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실제 롤플레잉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네. 아이에게 좀 위험 회피하는 어떤 그 감각을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세모정 코너 인기 네. 투표하고 있거든요. 예. 8668님 목공소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직접 공연을 가지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관람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예, 지금 대표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목공소 시간이 1분 30초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그러면은 오늘 공연 소개를 해주시죠. 시간이 나쁘진 없습니다. 않아요. 뭐 인건비 대비해서 뭐 시간 대비해서 오해십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정보 저도 앞에서 듣는데
아이가 유익하죠. 없는데도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미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공연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뮤지컬 아몬드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오, 아몬드면은 네. 제가 예전에 네. 재밌게 읽은 그 책인데 네네. 그 책이 뮤지컬로 나온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오.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책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그 소설 아몬드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네네네. 손원평 작가의 소설이고요. 국내에서만도 이제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30개국 이상에서 번역 출간돼서 2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한 작품이고 아, 그렇죠.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네. 교보문고등 주요 서점에서 올해 이제 당시에 올해 한국 소설로 선정된 소설이기도 하고 예. 2019년에 한 도시 한 권 읽기에서 전국에서 최다 선정 도서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문학계에서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소개가 됐는데 2020년에 일본 그 서점대상 번역 소설 부분도 수상을 했고 네. 미국의 이제 아마존 오. 거기에 베스트북 오브 메이 2020에서 선정된 작품이니까 이제 허허. 국내외에서 예. 대단한 기록을 달성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죠. 네. 저는 이 작품을 막 나왔을 때 어떻게 운 좋게 네. 읽어보고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오래됐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좋은 소설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록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진 건데 예. 더 관심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든 작품이 아니라 2022년에 초연이 됐고 아, 이번에 이제 재연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초연 때는 뭐 어떤 평가나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 저는 이제 초연 때도 가서 봤는데 네네. 이제 제작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좋은 이야기가만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무대화한 작품이다. 뭐 이런 평도 있었고 관객 평점이 이제 10점 만점에 9.5점을 기록하면서 문학이랑 무대가 만난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네네. 이 소설 아몬드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뮤지컬 아몬드가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소설이 워낙 잘 나갔다 보니까 예. 관객들 반응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 원작 소설을 갖고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네. 훨씬 더 많은 뭐 예를 들어 뭐 기사도 쏟아 나오고 아, 네. 뭐 이제 그 블로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막 다루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고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야, 아몬드가 한대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뭐 흥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무대니까 예. 우리 대표님 역할이 또 여기서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홍보를 이제 예. 잘해주셔야 네. 이번에 또 더 많은 관객들이 무대를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제 마음이 무겁다는 걸 이 제작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네. 그 초연 때도 보고 이번에도 봤는데 극장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서 아, 확실히 좀 달라진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사람 입장에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초연 아몬드 이제 그 2022년에 했었던 초연 아몬드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든 아직 책을 읽지 못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네. 공연을 이제 보면은 드라마를 따라서 무대가 장면이 전환되면은 무대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전환되면은 설정이 배경이 전환되면은 무대도 전환되고 아, 네. 이렇게 좀 따라가는 방식 우리가 많이 공연장에서 봤었던 방식 뭐 학교가 배경이면은 책상이 나오고 그렇죠. 집이 배경이면은 집 모양이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구성으로 공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재연 때는 훨씬 더 그 좀 극적인 연출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 친구 이름이 윤재인데 네. 이 윤재가 운영하는 책방 이 지은이 책방이거든요. 네. 이 책방을 메인 공간으로 딱 그 원세트 무대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그 무대 자체도 약간 나무 질감 같은 게 있고 책방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 있고 예. 이 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구역구역을 나눠서 이제 그 공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메인 무대 전체에 LED 영상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의 변화도 주고 그 인물의 내면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 윤재가 갖고 있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 윤재의 증상에 대해서 관객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아. 예, 이렇게 좀 만들어낸 작품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예. 조금 더 연극적인 그렇죠. 느낌이 강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그 있을까요? 연극적인 느낌이라는 게 사실 좀 저희 공연하는 사람 표현하기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 수용될 것 같은. 근데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큰 뭐 무대 장치나 디테일한 소품의 도움으로 뭐 장소나 분위기가 변경되는 방식에서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네. 상징적인 장면 뭐 이렇게 연출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별한 게 이번 재현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네. 인물의 활용, 배우의 활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물의 활용. 네. 이것도 좀 잘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네, 일단 그 명수 자체가 초연 때는 12명이 공연을 했었는데 네. 12명이 각각의 역할을 이제 맡아서 연기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재현 때는 8명이 이 12명의 역할을 모두 다 소화를 하니까 일단 줄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주인공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우들은 다 1인 2역 이상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아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연장에서 볼만한 연극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초연 때는 한 장면이 끝나면 해당 장면의 배우들이 퇴장을 했다가 네. 자기가 나와야 되는 씬이 이제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그 재연 때는 모든 배우가 거의 퇴장하지 않는 구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배우들이 퇴장을 안 해요? 예.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맡은 역할의 연기가 딱 끝나면 네. 주인공 윤재의 그 회고록을 네. 읽는 독자로 이제 분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주인공 윤재를 대신해서 그 윤재 마음속 생각을 담아내는 나레이션 같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들려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관객과 객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객석에서 그 무대를 봤을 때 이 윤재를 바라보는 객석에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관객들을 대표해서 무대 위에서 윤재를 더 가깝게 보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약간 따뜻한 연출이면서도 좀 세련된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훨씬 더 좀 극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우들은 쉴 틈이 없어서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 무대 연출의 의미가 아주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작사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는 네. 이 작품의 메시지가 책 읽으셨으니까 네네. 뭐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 기억이 다 나진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게 이 주요 메시지가 우리는 나 말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관객으로서 저는 주인공을 잘 바라봐야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또 다른 배우들이 대신해 주는 것 그렇죠. 같으니까 저는 이 연출이 이 작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설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렇게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공연이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궁금해져서 네. 뭐 못 읽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줄거리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책 못 읽어보신 분은 제 얘기 들으시면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주인공은 16살 소년 윤재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윤재가 남들이랑 좀 다르죠.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라는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머릿속에 아몬드 같은 모양의 편도체가 남들보다 좀 작은 이유 때문에 네. 감정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게 한 100이라고 하면 네. 윤재는 한 5? 뭐 이 정도 아주 적게 네.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증상인 거죠. 근데 이제 윤재는 다행히 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랑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감정을 학습하면서 적당히 보통 아이처럼 이제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봐서 어떤 사람의 눈이 반달 모양이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다. 아하. 이렇게 이제 감정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반 아이처럼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떤 날 엄청난 사건이 윤재 앞에 딱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윤재 앞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하. 이제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윤재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도 윤재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슬퍼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재가 이랬다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더 놀리기도 하고 멀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윤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러던 어느 날 윤재 앞에 어떤 그 곤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 곤이라는 친구는 또 완전 다르게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친구예요. 어허, 네. 주변 친구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막 날카로운 사람이고 사실 무대에서 욕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오, 네. 근데 이제 이러던 곤이가 윤재랑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윤재한테 그래서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죠. 평소 하던 것처럼 곤이가. 네,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윤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윤재가 더 궁금해지죠. 윤재는 곤이가 또 궁금해지고 네. 이러면서 이 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들한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공연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보면서 이 두 친구를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이 넘버도 준비를 해 오셨죠 또? 예. 지금 페이지 하나가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자. 네. 넘버 하나 준비했는데 1막 마지막 곡인데 나비라는 곡이에요. 네. 이제 나비라는 곡이 왜 제목 들으면 좀 따뜻하고 이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비. 이게 나비라는 넘버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곤이라는 그 친구가 윤지한테 너는 고통을 알아? 그러면서 나비를 이제 그 못 살게 굴죠. 이제 이 장면을 하면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비라는 넘버가 2막에 흘러가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윤재가 곤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네. 책이 유명한 만큼 무대에서 한번 공연으로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인데 네. 꼭 좀 많이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목공소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뮤지컬 아몬드 중 나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건 뭐야? 공감교육. 너 지금 이 나비가 어떨 것 같아? 날고 싶을 것 같아. 나한테 뭔가를 느끼게 하려는 거라면 그만둬. 왜? 나비도 아플 테니까.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알아? 팔을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그런 건 경험이야.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나쁜 거고. 이 아픔 괴로움 왜 너만 모르지? 이 작은 나비의 여린 날개 보여. 버둥대는 작은 나비를 봐. 불쌍하단 마음이 들어. 불편해 보여. 아니, 불편 그 말론 안 돼. 감정이 아냐. 불쌍하단 말해. 난 그런 말 못해. 내 진심이 아니니까. 고통스러워 바닥이 내 날개짓을 잘 봐. 망할 새에 나온 그네 빠진 소리 집어쳐 네 마음이. 이 아픔을 느낄 때까지 난 멈추지 않아. 자 불쌍하다고 말해. 날 멈추려면 빨리 말해. 이거 찢어버린다. 느껴져 나간 날개를 찾는 나비의 마지막 절규일까. 살려달라는 몸부림은 그저 본능일 뿐. 안 느껴져.